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은 주민들이 많아지고 입원 환자 수도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상황이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과연 집단 면역은 언제쯤이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카드 위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중가주의 한 바에서는 위조 백신 접종 카드를 판매하던 업주가 체포가 됐습니다. 또 애플이 최신작으로 내놓은 분실물 추적 장치 에어택이 자칫하면은 스토킹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이 캘리포니아주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려면 과연 얼마나 걸릴지 이것이 좀 나왔다면서요. 네, 많은 주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네. 바로 집단 면역은 언제쯤 형성될까인데요. UC 샌프란시스코 소속 전문가들이 말하는 날짜는 6월 15일까지입니다. 약 6주, 한 그러네요. 달하고 한 열흘 정도 후인데요. 전문가들은 6월 15일 전까지는 집단 면역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생각보다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 날짜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완전한 경제 재개방을 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6월 15일까지 경제 재개방과 관련해서 정상화시키겠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 즈음에서 집단 면역도 이뤄진다는 예상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UC 샌프란시스코의 모니카 간디 전염병 전문의는 뉴섬 주지사의 예상이 적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간디 박사는 뉴섬 주지사가 6월 15일 이후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도 더 많이 오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이 모든 건 그럴 정도로 충분한 인구가 면역을 가져서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또 감염자 수치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그럴 것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그런 목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스케줄이 지금 제대로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UC 샌프란시스코의 졸지 루더포드 전염병 학자는 LA가 옐로우 등급에 든 것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LA는 지난 화요일 캘리포니아 주 정부 발표에 따라서 옐로우 등급에 속했고 바로 오늘부터 이 옐로우 등급이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 이 옐로우 적용 규정부터 짚어보면 식당 내 실내 식사 서비스를 위한 수용 인원 전체 50% 그대로 유지됩니다만 네네. 8피트였던 테이블 간격이 이제 6피트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한 테이블에는 한 가구 소속 6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데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이 확인되면 다른 가구 소속까지 해서 6명이 앉을 수 있도록 완화가 됐고요. 그래서 식당에서는 그만큼 더 많은 손님들을 실내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서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미용실과 이발소에서도 마스크 착용한 상태에서 실내 수용 인원을 75%까지 늘려서 영업할 수 있고요. 네.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수영 제외하고 마스크 사용해야 하는데 실내 수용 인원은 50%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네. 영화관도 수용 인원 50% 늘린 상태에서 영업할 수 있고요. 바의 경우엔 실내 수용 인원 25% 또는 100명 이하로 제한한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해졌죠. 이 밖에 놀이공원 그리고 페어 수용 인원은 35%, 박물관, 동물원, 아쿠아리움은 75%까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LA에서는 현재 가능한 한 가장 완화된 그런 이전보다 많이 재개방이 확대된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렇죠. 루더포드 박사는 이렇게 LA가 옐로우 등급으로 완화돼서 경제 재개방이 대폭 확대된 게 엄청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LA 카운티가 옐로우 등급에 속한 게 이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집단 면역으로 한층 더 가까워진 걸 보여주는 신호탄이다라고 그렇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LA는 한때 코로나19의 핫스팟으로 꼽혀왔었는데 그렇죠. 이 정도로 진전이 네. 많이 된 거고요. 그리고 루더포드 박사는 자연적으로 감염된 경우와 그리고 백신 면역이 형성된 경우가 이제 결합해서 누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LA가 해낸 것이라면 그 어디서도
누구나 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네. 근데 LA 외에 북가주도 이 샌프란시스코 쪽도 상황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 면역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면서요, 그쪽도. 네네, 그렇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비롯해서 북가주 그 베이에리아 쪽 거의 대부분 지역이 집단 면역으로 가는 길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엔 최소 한 차례 백신을 접종한 16살 이상 인구는 전체 73%에 달합니다. 굉장히 높네. 네, LA 카운티가 54%인데 LA보다 더 높은 겁니다. 어허. 그런가 하면 블룸버그 백신 트랙터라는 게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살펴봐도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50%로 전국 순위에서 1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루더포드 박사도 미드서머, 그러니까 여름 중반까지는 캘리포니아주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네. 조금씩 올라오더니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네. 참 다행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위조된 백신 카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백신 카드를 위조해서 판매하던 중가주의 한 남성이 체포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올해 59살 타드 앤더슨이 체포됐습니다. 다름 아닌 중가주 샌호아킨 카운티에서 이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그런데 앤더슨이 자신이 운영하는 그 바에서 위조된 백신 접종 카드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적발은 함정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국은 인구 941명밖에 되지 않는 클레멘츠 지역의 이 바 올드 코너 살롱에서 몇 주에 걸쳐서 함정 수사를 펼쳤습니다. 로컬 셰리프국이 먼저 그곳에서 백신 카드 위조해서 라미네이트, 그러니까 코팅까지 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고요. 그러고 나서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 ABC 수사관들이 이걸 넘겨받아서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함정 수사를 벌이던 스페셜 오퍼레이션 유닛 에이전트들이 지난달 4월에 그곳에서 실제 위조 백신 접종 카드 여러 장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구입해봤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님들에게 그걸 판매하는 것도 여러 차례 적발을 했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카드는 $20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집에서 술이나 팔지 뭐 이런 걸 팔았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결국 업주는 여러 건의 혐의로 체포가 됐네요. 네, 혐의를 보면 의료 기록을 위조한 혐의, 또 정부 직인을 위조한 혐의, 그리고 신분 도용 혐의까지 적용이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장정된 미등록 무기를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플이 최신작으로 내놓은 분실물 추적 장치 에어태그, 이것이 자칫 스토킹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의 기술 칼럼니스트 제프리 파울러가 오늘 이 에어태그 사용기를 적으면서 이처럼 지적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에어태그는 얼마 전 애플이 공개한 분실물 추적 장치인데요. 네. 동전 크기만 하고요. 그 블루투스 기기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지품에 꼭 뭐 열쇠고리처럼 이제 달아 놓으면 아하. 그 분실 시의 위치를 이제 아이폰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30 정도고요. 네네. 파울러는 일단 사용하고 나서 이 에어태그 참 작동 잘 된다. 깜짝 놀랄 정도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근데 이어서 에어태그는 그런 분실물 찾는 데 도와주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값싸고 효율적인 스토킹의 새로운 수단이라고 독서를 날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스토킹의 수단이 될지 뭐 상상이 되긴 하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파울러는 단축 크기의 에어태그를 달아놓으면 실수로 뭐 공원에서 잃어버린 물건 찾을 때 도움이 되긴 한다라고 했지만요. 네. 그렇지만 누군가가 슬쩍 당신 가방이나 아니면 차 같은데 그거를 그냥 눈치채지 못하게 달아놓으면 달아놓으면은 어딜 가는지 은밀하게 금방 알수 추적을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모의 시험까지 해봤다 하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동료 한 명이 에어태그 이용해서 나를 스토킹하는 듯한 테스트를 해봤는데 에어태그 악용을 막으려는 애플의 노력은
충분치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펑션으로 작동하는 추적 장치네요. 네, 원래 그렇죠. 이렇게 달아 놓는 거나 마찬가지네. 맞습니다. 애플도 그런 점을 우려하고 악용을 막으려 하긴 했나 보죠. 네, 이미 그런 지적을 예상하고 에어태그는 프라이버시에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고 공지를 내놨었습니다. 수시로 에어태그 바꿔가면서 블루투스를 식별한다고 했고 네. 그 덕분에 당신은 이리저리에서 추적당하는 걸 피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에어태그는 원치 않는 추적은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면서 만약 미확인 에어태그가 시간이 지나도록 당신과 함께 움직인다면 나의 찾기 그 기능이 그걸 알려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울러는 이를 뭐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는데. 네, 그러니까 모의 시험을 해봤다 했잖아요. 네. 그 동료 에어태그를 내 가방에 넣어두고서 일주일 동안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쪽을 돌아다녔더니 몇 분 단위로 내 위치가 동료 아이폰에 떴다면서 내가 집에 있는 동안은 내 집 주소까지 아주 정확하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네. 특히 스토킹 악용 가능성과 관련해선 우선 피해자가 숨겨진 에어태그를 찾아내야 한다는 건데 그건 말로만 쉽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태그를 숨겨둔 사람과 떨어진 지 한 사흘 정도 지나면 그때 애플 측 설명대로 에어태그에서 이제 경고음이 울리긴 한다고 해요. 근데 15초 정도만 그냥 짹짹거리는 새가 지저귀는 그런 소리로 이어지는 정도였다고 했고요. 에어태그는 그 후에 잠잠해졌다가 몇 시간이 지난 뒤 또다시 그렇게 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냈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사흘이 지나야만 피해자에게 경고음이 울린다는 점이라면서 이건 스토킹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분실물 추적 장치라면서요. 네. 그러면은 잊어먹을 수 있는 물건마다 하나씩 다 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하나에 하나밖에 못 답니다. 그럼 네. 내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잃어버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열쇠 같은 거죠. 열쇠 고리. 네. 어허. 아니면 핸드폰 같은데 핸드폰? 근데 핸드폰은 핸드폰으로 핸드폰, 찾아야 네, 되니까 이걸 또 확인을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고. 근데 뭐 이렇게 뭐 쇼핑몰 같은데 가서 이제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자신의 차 위치 알기 어려울 때 차에다가 놔둘 수 있고요. 지금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뭐 별로 그렇게 효용성이 그렇게 저 좋은 그러한 저 새로운 발명품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주장한 대로 사람 찾는 것, 네. 저 스토킹하는 쪽으로 많이 악용될 만한 그러한 물건이긴 하네요. 우려가 생겨나고 생깁니다. 있습니다. 네. 이게 좀 문제가 많은 저 새로운 발명품이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